아버님, 제가 뭐 하는 걸 보신 거예요? 새벽 1시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나도 모르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알아. 다 봤어.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젊은 여자가 혼자 지내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는 이불로 몸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도연이는 얼마나 집에 안 들어온 거야? 석 달이요. 석 달째 얼굴도 못 봤어요. 3달 동안 혼자서 이렇게. 네, 매일 밤 혼자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3달 동안 매일 밤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 서윤아 괜찮다면 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넌 외로운 여자고. 나는 외로운 남자야.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그 새벽에 67년을 살아온 제 모든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 4월 초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하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서윤이가 전화를 걸어온 건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1달 정도 시골에서 쉬다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또 상하이로 1달간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고 서윤이는 홀로 서울 아파트에 있는 것보다 시골 공기가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6년째 혼자 사는 이 넓은 한옥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이 집에 웃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67세의 호라비가 혼자 사는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우리 집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전날 장날에 나가 서윤이가 좋아한다던 호박잎도 사고 시장 안쪽 반찬 가게에서 더덕 무침도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안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도 새로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베갯잎도 새 것으로 갈았고 방 안에 꽃병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윤이의 얼굴은 서울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원래 작은 체구였지만 이번에는 볼살까지 빠져서 턱선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차림이었는데 옷마저 헐렁해 보였습니다. 한 158cm쯤 되는 작은 키의 마른 몸, 그리고 생기 없는 얼굴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1달을 있을 사람치고는 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캐리어를 받아들고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불 냄새를 맡으며 서윤이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에는 어떤 생기도 없었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낮에 사온 호박잎을 된장에 묻혀 상에 올렸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윤이는 밥을 반 공기만 뜨고는 찌개 국물만 조금 떠먹었습니다. 입맛이 없냐고 물으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갔냐고 물으니 별일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요. 서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밥그릇에 고정한 채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용한 며느리가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아픔을 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윤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4월 초저녁의 공기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속으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도연이 그 자식, 아내를 뭘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도연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가서는 승진에만 미쳐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집에 있는 날보다 출장 가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왜 안 낳느냐고 서윤이를 다그쳤다는 얘기를 제 여동생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아이는 무슨 아이냐고요. 담배를 다 피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가 아직 자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음악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제가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안방은 이제 손님방이 되었고 저는 마루 건너편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목이 말라서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마루를 건너는데 안방 문틈으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크를 해서 괜찮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혹시 서윤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다가 우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순간에 끼어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 누워서도 귀에서 그 흐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고 애절하고 참으려고 애쓰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불쌍한 것.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잃고 처음 1년은 밤마다 홀로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윤이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우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슬픈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텐데 괜찮다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어젯밤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밤에 잘 잤냐고 물으니 공기가 좋아서 잘 잤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서윤이는 마당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윤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비쳤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참 작은 사람이구나. 서윤이의 체구는 정말 작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여고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실려 있는 걸까요? 저는 문득 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묵묵히 집안을 지키며 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손보고 호박 덩굴을 정리했습니다. 서윤이는 집안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더니 저녁 무렵에는 장독대 옆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석양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서윤이의 옆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도 서윤이의 방에서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매일 울면 어떡하나. 저는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방문을 한밤중에 두드린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거나 마당에 앉아있던 서윤이가 밤만 되면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밤, 저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낮게 우는 듯한, 숨을 참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가는 순간 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를 건넜습니다. 안방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문틈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윤이는 이불 위에 반쯤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고 작은 손으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한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뒷걸음질 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렇게 한참을 홀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불 위로 축 늘어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벗겨진 어깨, 눈물 젖은 얼굴, 떨리는 손길. 이게 아닌데.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뇌리에 박힌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67세였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그럴 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남자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서윤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저는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달래던 며느리의 모습이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침을 먹다 말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윤이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냐고 물었습니다. 잠을 못 잤죠. 며느리가 혼자서 욕망을 달래는 모습을 훔쳐본 뒤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요즘 잠이 좀 안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낮 저는 밭에 나가지 않고 집 뒤편 작은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서윤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감정들이 두려웠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바느질 도구, 손때 묻은 앞치마, 아내가 좋아하던 꽃무늬 손수건.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한 건 재혼을 하라는 뜻이었지 며느리를 욕망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루에서 서윤이가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아들의 아내란 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동네 슈퍼에 들러 맥주를 한 박스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어색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저는 맥주를 들이키며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슬쩍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그녀가 입은 회색 티셔츠가 유독 몸에 붙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맥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서윤이는 요즘 제가 자기를 피하시는 것 같다며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밤에 혼자 몸을 달래는 걸 봐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너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윤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또 맥주를 마셨습니다. 4월의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샤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참 많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렇다고 서울에서는 별 보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네, 거의 안 보인다고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저는 뭐가 고맙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서울에서는 숨 쉴 틈도 없이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옆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집에 잘 안 들어오냐고요.
서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시니까 거의 얼굴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달래던 며느리.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혼자서 자신을 위로했을까요? 저는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제가 들어줄 테니까요. 서윤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람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외로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서윤이의 방에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우는 듯한 소리, 숨을 참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제 귓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 어딘가에서는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충혈된 채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밤에 시끄럽게 하냐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끄럽다니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자다가 혹시 잠꼬대를 하거나 그런 거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혀 안 들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꿈을 자주 꿔서 혹시 제 잠을 방해하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밤마다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밭에 나갔습니다. 땡볕 아래서 풀을 뽑으며 머리를 식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호미를 땅에 내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여동생 분자가 밭둑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며느리가 왔다며 인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61세였지만 여전히 활기찬 여동생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가보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자가 다시 밭으로 왔습니다. 형수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고 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라고, 뭐 걱정거리라도 있나 보더라고 했습니다. 글쎄, 도연이가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분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자식이 장가를 왜 갔냐고, 아내 혼자 두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분자는 그래도 그렇지 형수 눈빛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던지 마음이 아프더라고 했습니다. 분자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도 느낄 정도로 서윤이의 외로움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자는 제게도 좀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롭지 않게 말입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있다가 그만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외로워 보인다. 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서윤이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달랬던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월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제 안에서 자라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욕망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서윤이를 그냥 며느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안방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울음, 참았던 한숨, 이불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제 발은 저절로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이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잠옷 위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가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혼자서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걸, 이건 연민이 아니라는 걸, 이건 욕망이라는 걸요. 67세의 늙은 남자가 며느리를 향해 품어서는 안 될 욕망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조용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늙은이의 망상인지 말입니다. 며느리를 욕망한다는 것. 67세의 시아버지가 34세의 며느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것.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서윤이의 모습,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달래던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시쯤 눈을 떴을 때 이미 부엌에서는 서윤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이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이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잘 잤냐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이는 깜짝 놀란 듯 몸을 떨었습니다. 아, 네, 잘 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레깅스를 입은 모습, 가늘고 작은 허리선이 옷 위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냐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라고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문 앞에 선 걸 알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보다고, 제가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거짓말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제가 밤에 꿈을 꾸면서 소리를 냈나 보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제가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밥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머뭇거리다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 먹으면 몸 상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미안해하냐고 물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람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밤 시간에 대해 사과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기이하고 동시에 가슴 아팠습니다. 아침을 먹고 서윤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4월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외롭다는 건 알겠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외로움을 사귀고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인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담배를 다 피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윤이가 마루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우는 거 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서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라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도연이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참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는 게 죄는 아니잖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 폐를 끼쳐서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힘든 거 나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나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해봤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입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아니 도연 씨는 일밖에 모른다고, 집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라고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부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라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서윤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물 마시러 나왔다가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미쳤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미친 게 아니라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젊은 여자가 혼자 지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다고 아버님한테 그런 모습을 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얼굴을 든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 사람이면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시냐고 서윤이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냐고 되물었습니다. 혼자 계시잖냐고 외로우시잖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라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냐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서윤이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롭다고 나도 사람인데 6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가끔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고백에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셨구나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외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월의 햇살이 마루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서윤이가 불렀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이상한 질문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그 외로움을 말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참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지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지지 않는다고 그냥 익숙해질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서윤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익숙해져야 하나 보다고 이 외로움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4세의 젊은 여자가 앞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지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와준다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괜찮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서윤아 넌 너무 젊다고 이렇게 외롭게 살기엔 너무 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잖냐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안다고 나도 안다고 그래서 이게 미친 생각이라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우리 둘 다 외롭다고, 둘 다 혼자라고, 그렇다면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서윤이와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인사만 했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제가 던진 그 제안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며느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과해야지, 그 말은 잊어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아침이 오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기계처럼 움직일 뿐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당의 화분들을 처마 밑으로 옮기고 빨래를 걷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창문 다 닫았냐고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쯤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윤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사흘 동안 쌓인 답답함을 술로 풀고 싶었습니다. 밤 10시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당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얇은 면 잠옷 차림이었는데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방에 비가 샌다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천장 한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기와가 깨진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대야를 가져와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받쳐놨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야는 금방 찰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못 자겠다고 제 방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이냐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마루에서 자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마루에서 자겠다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넌 손님이라고, 제 방 쓰고 나는 마루에서 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이불을 하나 더 꺼내 마루에 폈습니다. 서윤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루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없어서 빗소리가 더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루가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고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시냐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안 잔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루에서 어떻게 주무시냐고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여기서 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무섭다고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혼자 있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윤이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같이 방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같은 방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있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이가 이불을 두 채 펴놓았습니다. 하나는 방 한쪽에 하나는 반대편에 말입니다. 아버님은 저쪽에서 주무시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 이불로 갔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어둠 속에서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사흘 전에 하신 말씀 진심이셨냐고 물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신 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흘 동안 계속 생각했다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시아버님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라고 말하다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외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시잖냐고, 6년 동안 혼자 계셨잖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 말은 그만하라고.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갑자기 서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본다고,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한다고, 저는 그냥 그 사람 호적에 이름만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고, 저도 사람이라고, 저도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의 체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서윤이가 이불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밤만이라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서윤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67년 동안 쌓아온 이성, 도덕, 윤리,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6년 동안 그리워했던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엔 놀란 듯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목을 감싸 안으며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했습니다. 6년 동안의 외로움이 34년 동안의 결핍이 그 입맞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입술을 떼었을 때 서윤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떨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고 이렇게 떨리는 건 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이불 위에 천천히 눕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서윤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외롭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허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저는 오직 서윤이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 떨리는 숨결이 제 모든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때도 느끼지 못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절실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핍이 만나 일으킨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다고, 우리 둘 다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서윤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러는 게?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라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얼굴을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안 한다고, 너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한다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이제 자자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는 제 품에 안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윤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두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셔야지요. 라고 서윤이가 제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이는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님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일어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이가 밥을 하는 동안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옆에서 서윤이가 계란을 부치고 저는 김치를 썰었습니다. 아버님 계란 좋아하시지요? 라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부쳐드릴게요.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하나 더 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살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을 먹으며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방 천장 고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 오늘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기와 좀 갈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장님 댁에 갔습니다. 이장님은 제 또래의 할아버지였는데 서윤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게 며느리냐고 물었습니다. 네, 서울서 잠깐 내려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운 사람이구먼. 태수 씨 복 많네. 라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서윤이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기와 수리공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기 꽃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길가에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꽃 앞에 쪼그려 앉아 꽃잎을 만졌습니다. 예쁘지?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다고, 서울에서는 이런 꽃 보기 힘들다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방의 꽃이라고, 곧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벚꽃 보고 싶다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벚꽃이 필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서울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서윤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한 달이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한테 더 있겠다고 하면 되잖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관없다고, 제가 뭘 하든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이라고 서윤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러면 안 되잖냐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이건 언젠가는 끝나야 하는 일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끝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끝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진달래를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와 수리공이 와서 안방 천장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서윤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이요? 라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내하고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넌 특별하다고, 내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아버님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했습니다.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입맞춤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밭에 나가 일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이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시간은 끝이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내일 갑자기 알았어. 라고 서윤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도연 씨라고, 내일 시골에 내려온다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시골에 좀 내려와 있겠다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라고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윤이는 제 품에서 울었고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잊지 말아달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라고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을요?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잊을 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는 서윤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방에 풀고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아, 아내한테 인사는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도연이는 고개를 들더니 서윤이를 흘끗 봤습니다. 잘 지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이라고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6년 부부가 3주 만에 만나서 나눈 대화가 고작 2마디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도연이는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서윤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자식이 저렇게 아내를 대하니까 서윤이가 외로울 수밖에. 저는 속으로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아내를 제대로 대했다면 서윤이와 저의 관계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이는 다시 안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도연이는 제 방을 쓰고 저는 마루에서 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서윤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윤이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내일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왜 아직 일주일 남았잖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도연 씨도 저한테 관심 없고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옆에 있으면 자꾸 아버님 생각만 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가야 해요. 라고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못 만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때나 제사 때 뵐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짐을 쌌습니다. 도연이는 서윤이를 배웅하지도 않고 방에서 잠만 잤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서윤이가 현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냐고 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천마디 만마디였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아버님, 이라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윤이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윤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우편 배달부가 왔습니다. 태수 씨 편지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이서윤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버님께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난할 일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눈 것뿐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그 한 달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외롭지 마세요. 누군가 좋은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했습니다, 아버님.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서윤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얀 매화가 만개에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저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고마웠어, 서윤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4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향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위로는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만남은 비록 짧아도 평생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텅 빈 집이었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이가 남긴 봄의 기억이 이 집 안가득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